지금까지 줄거리. 극단적인 정치적 계획을 세운 표투르는 스타브로긴을 방문하여 우리의 과업을 위해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스타브로긴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표투르가 떠난 후 스타브로긴은 키릴로프를 찾아가 가가노프와의 결투에 입회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샤토프를 만나 표투르의 혁명 조직이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려준다. 샤토프의 집을 나온 스타브로긴은 레바드킨 남매 집을 찾아 마리아와의 결혼을 공표할 예정임을 말하지만 마리아는 경멸적인 태도를 취한다. 분노 속에 길을 가던 그에게 탈주한 유영수 폐직가가 불쑥 나타나 레바드킨 남매를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가지고 있던 지폐를 전부 던져주고 그 자리를 떠난다. 한편 표투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특히 지사부인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그녀에게 자유주의적인 야망을 심어준다. 표투르는 지사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그녀를 자극하여 도시의 가난한 여자 가정교사들을 위한 기금 마련 축제를 열 계획까지 세우게 만든다. 그 사이 현에서는 성물모독, 경문살포, 시피 꿀린 공장 노동자들의 시위까지 여러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샤토프와 스타브로긴 뿐만 아니라 교사, 중학생 등이 초대된 표투르의 저녁 모임에서 표투르는 자신들이 벌일 정치적 살인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밀거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샤토프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 키릴로프 집에서 스타브로긴을 다시 만난 표투르는 레바드킨 남매 문제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폐직가에게 지불할 돈을 요구하지만 스타브로긴은 그것을 거부한다. 떠나려는 스타브로긴을 뒤따라오며 표투르는 자신들의 계획을 밝히고 그가 그들의 지휘자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지만 스타브로긴은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편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가택수색을 당해 이에 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는 길에 마침 지사에게 밀린 임금을 해결해달라고 모여든 시피 꿀린 공장 노동자 시위대와 맞닥뜨린다. 이 소식을 들은 지사는 급히 관저로 돌아오고 지사 부인과 바르바라, 리자 등도 스쿠보레시니크에서 돌아온다. 얼마 후 이 자리에 스타브로긴이 나타나자 그를 본 리자는 레바드킨의 무례한 편지를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스타브로긴은 레바드킨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라고 대답하며 천천히 방을 나와 찌온 신부를 찾아가 자신의 고백을 담은 수기를 보여준다. 제3부 제1장 축제 1부 1. 요전번 시피 꿀린의 날에 여러 가지 괴이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마침내 벌어지고 말았다. 내가 생각하기엔 비록 램프께가 바로 그 전날 밤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축제는 역시 아침부터 열렸을 것이다. 그만큼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 행사에 그 어떤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슬프게도 그녀는 최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현혹된 상태에 빠진 채 사회의 분위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축일에는 뭔지 무서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축제가 끝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지경이었다. 개중에는 어떤 파국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미리부터 손을 비비며 기다리면서 술렁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되도록 외교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대체로 러시아 사람이란 온 사회를 뒤엎을 것 같은 추악한 소동을 터무니없이 좋아하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고장 사람들에게는 추문에 대한 단순한 갈망이라기엔 너무나 심각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전 사회적인 초조감이라고나 할까. 무엇으로도 억누를 길 없는 악의 같은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만사의 진절머리가 나리만큼 실증을 느끼고 있는 듯 싶었다. 지극히 동요하기 쉬운 일종의 냉담한 기분, 간신히 참아내고 있는 것 같은 냉담한 기분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도 기부인들만은 요지부동이었지만 그것은 다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 대한 무자비한 증오라는 오직 한 가지 점에서만 그러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는 부인들의 사교계의 각파가 모두 결속돼 있었다. 그러나 가엾게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그런 것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광신적으로 존경하고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 고장에 여러 종류의 논팽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잠깐 얘기한 바 있다. 혼란스러운 변동기나 과도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각종의 논팽이들이 나타나는 법이다. 이것은 이른바 선구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의 경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남보다 앞서 달려나가려고 서두르는 그런 친구들을 두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나는 다만 쓰레기 같은 논팽이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언제나 과도기에는 어느 사회에나 이런 논팽이들이 자취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을 뿐더러 사상의 징후 같은 것조차 지니지 못한 족속들로서 다만 전력을 다하여 그들 스스로가 불안과 조조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논팽이들은 거의 언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소수의 선구자들의 지위로 떨어져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들 소수의 클럽은 그야말로 바보나 천치들로 이뤄진 클럽이 아닌 이상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장에서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금에 와서는 모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인터내셔널의 조종을 받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조종했고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의 명령에 따라 논팽이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고장에서 가장 머리가 견실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째서 그 당시 그처럼 멍청이 노릇을 했을까 하고 스스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이 고장의 혼란기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고 과도기란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옮아가는 과도기란 말인가? 그것은 나도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것은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한다. 만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타지방에서 온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몇몇 사람들 뿐일 것이다. 아무튼 가장 하잘것없는 친구들이 갑자기 득세하여 전에는 감히 이를 벌리지도 못하던 인간들이 이젠 큰 소리로 모든 신성한 것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여태껏 아무 일 없이 세력을 유지해오던 인류 인사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채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개중에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맞장구를 치며 아첨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람신이라든가 젤라뜨니코프라든가 지주인 쨘째뜨니코프라든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칭 라지시체프라든가 수심에 잠긴 얼굴에 그래도 연방 거만한 냉소를 띠고 있는 유대인이라든가 웃기를 잘하는 타지방 여행자라든가 수도에서 온 주의 주장을 가진 시인이라든가 주의나 재능 대신에 농군의 외투를 걸치고 수지를 칠한 장화를 신고 다니는 시인이라든가 자기 직무의 무의미함을 조소하며 일루블이라도 수입이 많으면 당장의 지휘도를 던지고 철도서기 자리에라도 기어들려는 육군 소령이니 대령이니 하는 장교라든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장군이라든가 두뇌가 발달한 중개업자라든가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상인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이라든가 여성 문제의 상징인 듯 싶은 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 고장에서 세력을 잡은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들의 세력 아래 들어갔는가? 이 고장의 클럽이며 명예 있는 고관들이며 의족을 끌고 다니는 장군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위험 있는 이 고장의 기부인 사회가 그 세력 밑에 들어간 것이다. 바르바라 페트로브나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무서운 불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 논팽이들의 심부름꾼 노릇이라도 기꺼이 할 만큼 되어 있었으니까 그 당시 다른 기부인들이 죄다 얼빠진 인간처럼 되어버렸던 것도 어느 정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말한 바 있거니와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내셔널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들 설명하고 있을 만큼 이 생각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바로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스타니슬라프 훈장을 목에 걸고 다니는 꾸뚜리코프라는 62세 되는 노관리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찾아와서는 자기는 석 달 동안이나 완전히 인터내셔널의 영향을 받고 있었노라고 잠옷 침통한 어조로 얘기했다. 모두들 그의 연령이라든가 과거의 공적에 존경을 품고 있던 터라 좀 더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들으려고 그를 초청했더니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으로 그렇게 직감했다고 말했을 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엄명한 것을 그냥 고집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이상 추궁하려 들지 않았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시초부터 이 소동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문에 빗장을 지른 듯이 집 속에 들어앉은 소수의 조심스러운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빗장이라도 자연율에 저항해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아무리 조심스러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딸들이 있으면 역시 그 딸들이 자라서 무도회 같은 데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여자 가정교사들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되었다. 더욱이 무도회는 눈부시리만큼 화려한 것이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었다. 마치 무슨 기적이나 되는 것 같은 말투로 무도회 얘기를 하고 있었다.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낀 타지방에서 온 공작들, 왼쪽 어깨에 리본을 단 10명의 간사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젊은 파트너들이다. 빼체르부르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몇 사람의 내방객들. 이런 사람들이 화제에 오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카르마지노프가 기부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 우리 현 특유의 여자 가정교사 옷차림을 하고 메리시를 낭독하는 데 동의했다느니 전부가 가장을 한 문학가들이라는 게 있어 그 하나하나의 가장이 문학상의 유파를 나타낼 것이라느니 그리고 고결한 러시아 사상인가 하는 것이 역시 가장을 하고 춤을 출 것이라느니 하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신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무도회에 어찌 참가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참가를 신청했다. 2. 프로그램에 의하면 축제는 2부로 나뉘어 있었다. 즉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문학회, 오후 10시부터는 밤새꽃 무도회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자체에 혼란의 원인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첫째로 문학회가 끝난 직후에 아니면 끝나기 전에 일부러 배당된 휴식 시간에 식사가 제공되리라는 소문이 처음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물론 식사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되어 있어 샴페인까지 곁들여 무료 제공이라는 것이다. 3루블이라는 엄청난 입장료가 이 소문을 더욱 조장했다. 그렇지 않다면야 거저 기부해버리는 게 되잖아. 축제는 일주일이나 계속될 예정이라니까 먹여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굶게 되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자신이 그 경솔한 성격 때문에 스스로 불리한 소문의 근거를 만들었던 것이다. 약 한 달 전 아직도 이 위대한 착상에 초기적인 도취에 빠져있던 무렵에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곤 이 자선회를 겸한 축제에 대해 직거래됐다. 그리고 그날은 여러 가지 의미의 건배가 올려질 것이라고 떠버렸을 뿐더러 수도의 어느 신문에까지 그것을 보도하게 했다. 그 당시 부인은 무엇보다도 이 건배의 마음이 혹해서 축하연에서 자기가 그것을 먼저 제의하리라 벼르면서 자선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의미의 건배를 생각해냈던 것이다. 이러한 건배는 우리 동지의 기치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수도의 각 신문 통신란에 게재되어 중앙의 고위층 인사들을 감탄케 하여 경의와 모방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현으로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러나 건배를 위해서는 샴페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샴페인은 빈속에 마실 수는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 후 부인의 노력으로 위원회가 조직되어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했을 때 만일 연회 같은 걸 계획했다가는 아무리 모금액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자 가정교사들한테 차례가 갈 돈은 불과 얼마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즉석에서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다음 2가지가 제시되었다. 즉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서 축배를 들고 그 대신 가정교사들에게는 90루블가량의 돈을 증여하는 데 그치든지 아니면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을 거둔 다음 축제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으로 하고 말든지. 하지만 이것은 위원회 측에서 약간 부인의 길을 꺾으려고 그랬을 뿐 다시 제3의 그럴듯한 절충 방법을 생각해냈다. 즉 연회는 모든 점에서 손색 없을 정도로 하고 그 대신 샴페인만은 내놓지 않기로 한다면 90루블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남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시민 근성에서 나온 그러한 중용을 경멸하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즉석에서 이렇게 결정해버렸다. 만일 제1의 방안을 실현시킬 수 없다면 지체 없이 전력을 기울여 그와 정반대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즉 다른 현에서 부러워할 만큼 막대한 기부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만한 것은 이해할 줄 알아야죠. 하고 그녀는 위원회 석상에서 불을 뿜는 듯한 어조로 결론을 내렸다. 전 인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고상한 것이니까요. 이번 행사도 실은 위대한 이상의 선전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런 저주할 무도회니 뭐니 하는 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가장 검소한 독일식 무도회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은 벼랑간 무도회를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나 되는 것처럼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부인의 고집을 어느 정도 꺾을 수 있었다. 문학가들이니 그 밖의 예술적 행사들도 이때 생각해내어 그것으로 육체의 쾌락을 대신하게 하도록 부인에게 공고한 것이었다. 카르마지노프가 메르시의 낭독을 수락한 것도 역시 이때의 일이다. 그때까지는 이러니 저러니 하며 확답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면 교양 없는 회중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허기진 생각도 자연히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축제는 어쨌든 다시 호화찬란한 것으로 되었다. 하기는 처음과는 다소 성질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세속적인 면을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겠다고 무도회가 시작될 때 레몬을 넣은 차와 동그란 과자를 내놓고 그 다음엔 오르샤도와 레몬수, 맨 마지막엔 아이스크림까지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건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허기증, 특히 갈증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법인데 그런 족속을 위해서는 맨 끝에 방에 식당을 차려 프로호루이치한테 맡기기로 했다. 그는 위원회의 엄중한 감시 아래 무엇이든 주문받은 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해도 좋지만 요금만은 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홀 입구에는 식당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식당은 카르마지노프가 메르시를 낭독하기로 된 흰빛 홀에서 5번째 방에 설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제1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낭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당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 즉 메르시의 낭독을 위원회의 인사들이 그처럼 중요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다. 가장 실용적인 인간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매한가지였다. 그러니까 다소나마 시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면 이고장 귀족단장 부인 같은 사람도 카르마지노프에게 자기는 낭독이 끝나자 곧 흰빛 홀에 대리석판을 박아넣게 하겠다. 그 석판에는 금빛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서 러시아와 유럽의 문호가 일대의 붓을 놓음에 있어 메르시를 낭독함으로써 이고장 명사들을 대표로 하는 러시아 공중에게 첫 고별을 행하였음 라고 적어 넣을 작정이다. 그렇게 하면 이 문구는 곧 무도회 석상에서 즉 낭독이 끝난 5시간 후에는 회중이 모두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바로는 카르마지노프 자신이 자기가 낭독을 하고 있는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식당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었다. 하기는 몇몇 위원들이 그런 것은 이 지방 풍습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그런 의견은 무시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장 사람들은 위원회 측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전히 호합한 추견을 믿고 있었다. 그야말로 최후의 순간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아가씨들까지도 과자니 잼이니 그 밖에 구경조차 한 일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들 공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금액이 막대한 액수에 달했다는 것도 온 거리가 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도 시골군에서까지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 입장권이 모자랄 지경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입장료 이외에도 적지 않은 기부가 있었다는 것도 역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예를 들면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같은 이는 자기의 입장료로 300루블을 냈을 뿐더러 홀의 장식용으로 자기 집 온실의 화초를 전부 기증했다. 귀족단장 부인은 축제 장소로 자기 집을 내놓았고 또 거기서 소용되는 양초를 제공하기로 했다. 클럽은 악대와 하인들 그리고 쿠쿠장 프로호루이치를 온종일 빌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부가 있었으므로 3루블짜리 입장권을 2루블로 할인하자는 안이 나올 지경이었다. 사실 위원회 측에서도 처음에는 입장료를 3루블이나 받게 된다면 아가씨들이 오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가족권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 즉 한 가족은 입장권 한 장만 가지면 그 가정에 속하는 아가씨가 10명이 된다 해도 죄다 무료로 입장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로 돌아가고 오히려 아가씨들이 더 많이 참가했다. 가난뱅이들인 말단관리들까지도 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만일 딸이 없었더라면 이런 모임에 참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위인들임에 틀림없었다. 어느 말단서기는 아내 이외에도 딸 7을 죄다 데리고 왔다. 게다가 조카 딸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모두 3루블짜리 입장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온 거리가 얼마나 법석을 떨었겠느냐 하는 것은 상상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축제가 2부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부인들의 의상도 신앙독 때에 입을 모닝드레스와 무도회 때 입을 야해복, 이렇게 2벌씩이나 필요하게 된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야 판명된 일이지만 중류계급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준비를 위해 자기 집 속옷까지며 슈트, 심지어는 이불 등 속에 이르기까지 죄다 유대인들한테 저당 잡혀야 할 지경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마치 이런 기회를 노리기라도 한 듯이 약 3년 전부터 시중에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시작하여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이 고장에 기어들고 있었다. 관리들은 거의 모두가 월급을 갑을 받았고 지주들 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가축까지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자기 딸을 누구 못지않게 공주 모양 차려입혀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이번 축제에서의 의상의 호화로움은 우리 고장에서는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이미 2주일 전부터 온 시내는 가정 내에서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런 소문들은 짓궂은 친구들에 의해 즉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댁으로 전달되는 것이었다. 가정 내에서의 소동을 그린 희화들도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앨범에서 그런 종류의 그림을 몇 장인가 본 일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죄다 그 에피소드의 출처가 된 가정에까지도 알려지고 말았으므로 최근 각 가정에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를 그처럼 미워하게 된 것도 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았다. 이젠 모두들 그녀를 욕하며 그때의 일을 상기하고는 이를 갈고들 있었다. 그러나 만일 위원회가 그때 무엇이든 회중의 마음에 거슬리는 짓을 하거나 무도회를 소홀히 하거나 한다면 그야말로 미중류의 불평이 폭발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백한 일이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마음속으로는 그 어떤 소동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 그렇게들 기대하고 있는 소동이 어찌 벌어지지 않고 무사히 끝날 수 있으랴. 12시 정각에 오케스트라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간사의 한 사람이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리본을 단 12명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으므로 추악한 기억을 남긴 이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직접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이다. 먼저 출입구에서의 일대 혼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찰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어째서 시초부터 이런 점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까? 그렇다고 나는 진정으로 회중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가의 가정인 아버지 되는 사람들은 꽤 높은 관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몰려들거나 남을 밀어내거나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멀찍이 한 길에 선 채 이 고장에서는 보기 드문 군중의 혼잡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 군중은 현관을 빽빽이 에워싸고 그냥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격이라도 하듯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마차는 쉴 새 없이 몰려들어 마침내는 한 길을 메워버리고 말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나도 정확한 증거를 쥐고 있으므로 단언할 수 있지만 우리 고장에서 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되어 있는 논팽이들이 몇 명씩이나 람신과 리프친의 안내를 받아 입장권 없이 공짜로 기어들었다. 어쩌면 나처럼 간사 일을 맡아보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자들을 들여보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심지어는 시골 군이나 다른 지방에서 온 전혀 낯선 패들까지 기어들어왔다.
이런 야만인들은 홀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일제히 식당은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다. 식당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들은 예의고 뭐고 집어치우고 이 고장에서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상스러운 말로 마구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하기는 이런 친구들 중에는 벌써 취해 있는 자들도 있었다. 개 중에는 꼭 야만인처럼 처음 보는 호화로운 홀에 경탄하여 들어와서 얼마 동안은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자들도 있었다. 이 거대한 흰빛 홀은 비록 오래된 건물이기는 했지만 참으로 호화찬란했다. 굉장한 넓이를 가진 이 홀은 창문이 상하 2줄로 나 있고 천장은 옛날식으로 여러 가지 무늬를 그린 데다가 금박을 뿌려 놓았고 합창단서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데다 창문과 창문 사이에는 거울이 끼어 있고 흰 바탕에 붉은빛 커튼, 줄지어 늘어선 대리석 조상, 흰 바탕에 금박을 칠한 태속에 비로드를 씌운 나폴레옹 시대의 무게 있는 가구 등속이 적당히 배치되어 있었다. 이날은 홀 한쪽 끝에 낭독을 한 문인들을 위해 높다란 연단까지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홀 안에는 마치 극장 좌석처럼 의자가 가득 늘어놓여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청중들을 위한 통로가 나 있었다. 그러나 처음 얼마 동안 경탄의 순간이 지나자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질문과 의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우린 말이지 낭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돈을 지불했단 말이야. 사람들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오늘의 주인은 램프개가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친구들을 입장시킨 것은 이런 몰상식한 소리를 짓거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될 지경이었다. 나는 특히 이때 벌어진 조그만 충돌 사건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 충돌 사건에서 그 전날 아침에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댁에 와 있던 칼라가 높은 나무 인형같이 생긴 타지방 공작이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다. 이 사람 역시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간청에 따라 왼쪽 어깨에 리본을 달고 간사 보좌역 노릇을 하는데 동의했던 것인데 벙어리처럼 말이 적고 용수철을 넣은 인형 같은 이 사람이 곧장 짓거릴 수 있고 없고는 별 문제로 치더라도 일종의 독특한 역할을 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다름 아니라 곰보 얼굴에 키다리인 어떤 퇴직대의가 자기 뒤를 따라 몰려 들어오는 한패의 논팽이들의 힘을 믿고 식당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공작에게 추근추근하게 들어붙자 공작은 경찰관 쪽을 보고 눈짓을 했다. 이 지시는 지체 없이 실행으로 옮겨졌다. 술 취한 퇴직대의의 욕설과 호통도 아랑곳 없이 경찰관은 그를 홀 밖으로 끌어내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마침내 진정한 회중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석줄로 길게 줄을 지어 의자 사이에 마련된 세 군데의 통로를 따라 홀 안으로 들어왔다. 부른 분자들은 차차 조용해지기 시작했지만 회중의 얼굴에는 가장 점잖다는 사람들의 얼굴에까지도 불만과 놀라움의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귀부인들 중에는 전혀 뜻밖이라는 듯이 눈을 휘둥그레 뜨는 사람도 있었다. 이윽고 일동은 착석했다. 음악 소리도 멈췄다. 사람들은 코를 풀기도 하고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며 지나치리만큼 엄숙한 표정들을 하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건 좋지 않은 징조인 것이다. 그러나 램프겐의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비단, 비로드, 다이아몬드 등이 사방에서 타듯이 번쩍였고 장내에서는 그윽한 향내가 가득 차 있었다. 남자들은 있는 훈장을 죄다 가슴에 달았고 노인들은 예복까지 입고 있었다. 이윽고 귀족단장 부인이 리자를 데리고 입장했다. 이날처럼 리자가 눈부시리만큼 아름답게 보인 적도 없었거니와 그처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일도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굽슬굽슬 둥글게 빗어올린 머리털이며 유난히 반짝이는 두 눈이며 그리고 얼굴에는 미소가 환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히 일동에게 커다란 인상을 준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 수근거리기도 했다. 저 아가씨는 지금 눈으로 스타브로긴을 찾고 있는 거야. 하고들 말했지만 스타브로긴도 바르바라 페트로브나도 장내에는 없었다. 나는 그때 그녀의 얼굴 표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째서 그렇게 행복과 기쁨과 정력이 그 얼굴에 넘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어제의 일을 상기하고 적이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그렇고 램프께는 아직도 장내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실책이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부인은 이미 그때부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게끔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둘 것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그 전날 마지막 위원회가 있었을 때 간사의 리본을 사퇴하여 부인을 몹시 실망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날 아침에 아주 자취를 감춰버리고 문학낭독회가 진행되는 동안 끝내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날 저녁 때까지 그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말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회중은 마침내 초조한 빛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연단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다. 뒷좌석에서는 연극을 구경하러 오기라도 한 것처럼 박수들을 치기 시작했다. 노인들과 부인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램프께는 너무 거드름을 피우는군 하고 중얼거렸다. 청중 속에서는 제법 점잖은 패들이 앉아있는 쪽에서도 어쩌면 이 축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느니 램프께는 정말 건강이 좋지 못할는지도 모른다느니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램프께는 마침내 회장에 나타났다. 그는 부인의 팔을 끼고 들어왔다.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나 아닐까 몹시 염려하고 있던 참이었다. 아무튼 이것으로 어리석은 상상은 자연히 소멸되고 현실이 승리를 거둔 셈이다. 회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 같았다. 램프께 자신으로 말하면 건강 상태가 더없이 좋은 것 같이 보였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모두 그렇게 보인 모양이었다. 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로 쏠렸다. 사태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한마디 지적해둘 것은 대체로 이 고장의 상류사회에서는 램프께가 어떤 특수한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어제 아침 광장에서의 사건 같은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거야 하고 고급관리들이 말했다. 흔히들 처음 부임해 왔을 땐 굉장히 인도주의로 나오지만 결국에 가선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 더욱이 그것이 인도주의 자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걸 자기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지. 적어도 클럽에서는 이렇게들 비평하고 있었다. 다만 그때 그가 지나치게 흥분한 것을 비난하며 그건 좀 더 냉정한 태도로 해야 했어. 하긴 새로 부임해서 얼마 안 되니까 무리는 아니지만 하고 좀 유식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는 것이었다. 램프께로 향하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강한 호기심을 품은 시선들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게도 향해졌다. 물론 어느 한 가지 점에 대해서만은 아무도 나에게 정도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여성의 일신상에 관한 비밀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나도 알고 있다. 다름이 아니다. 어쩌녁에 부인은 램프께의 서재로 들어가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램프께는 용서를 받았고 또한 위로를 받은 것이다. 부부는 모든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모든 것이 잊혀졌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 끝날 무렵에 램프께가 갑자기 그저께 저녁의 사건을 공포와 함께 상기하고 아내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부인의 아름다운 손과 뒤이어 아름다운 입술이 옛 기사처럼 우아하면서도 감격에 마음이 약해진 사내의 열띤 참회를 막아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행복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의상에 밝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부인은 희망의 정상에 올라 있는 듯이 보였다. 자기의 정치운동의 목적이며 연관인 자선회가 마침내 실현되지 않았는가. 연단 바로 앞자리에 이르자 램프께 부처는 허리를 굽혀 답례를 했다. 두 사람은 곧 사람들에게 에워싸였다. 귀족단장 부인이 그들 부처를 맞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가지 썩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오케스트라가 느닷없이 축하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무슨 행진곡 같은 게 아니라 이고장 클럽의 공식적인 만찬의 석상에서 누구의 건강을 축복하며 축배를 들 때 흔히 연주하는 그런 종류의 곡이었다. 이젠 나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람신이 간사의 자격으로 홀에 입장하는 램프께 부처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공연한 데까지 손을 썼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든가 지나치게 열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든가 변명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그때 그들이 변명 같은 건 염두에도 없었을 뿐더러 이날 하루로 모든 것에 끝장을 내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축하곡만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다. 청중의 얼굴에 원망 어린 의욕의 빛과 냉소가 흐르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벼랑간 홀 한쪽 끝과 합창단석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건 역시 램프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인 것 같았다. 그리 많은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소리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얼굴이 확 붉어졌고 그 눈을 무섭게 번쩍이기 시작했다. 램프께는 자기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려 위험 있는 태도로 홀 안을 둘러보았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른 그를 자리에 앉혔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 아침 부인의 객실에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곁으로 다가가기 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응시하던 때와 똑같은 그러한 위험성을 띤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온몸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지금 내 눈에는 그의 얼굴에 그 어떤 불길한 표정이 어려있는 것 같이 보였다. 무엇보다 좋지 못한 것은 그 표정이 약간 우스꽝스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기 안의 고상한 목적에 영합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이 되려는 인간의 표정이었던 것이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급히 나를 가까이 불러 지금 곧 카르마지노프한테로 달려가서 급히 낭독을 시작하도록 간청하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내가 몸을 돌리기가 무섭게 또 하나의 추악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것은 아까보다 더욱 좋지 못한 사건이었다. 연단 위, 이 순간까지 회중의 시선과 기대가 집중되어 있던 빈 연단 위에 이때까지 조그만 탁자와 그 앞에 놓인 의자, 탁자 위에 놓은 은쟁반과 냉수가 든 컵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연단 위에 느닷없이 연미복에 흰 넥타이를 맨 레바드킨 대위의 거대한 몸집이 퍼뜩 나타났다. 나는 어찌나 놀랐던지 나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다. 대인은 약간 낭패한 듯이 연단 뒤쪽에 멈춰섰다. 갑자기 청중 속에 누군가가 레바드킨, 거긴 못하러 올라갔어 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대위의 우둔하게 생긴 불구죽죽한 얼굴에는 그는 몹시 취해 있었다. 이 외침 소리와 함께 뻔뻔스런 미소가 가득 퍼졌다. 그는 손을 들어 이마를 문지르더니 그 터부룩한 머리를 한번 세차게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는 이젠 무슨 짓이든 해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듯이 두어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길게 끄는 것 같은 높고 낮은 행복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면서 눈을 가늘게 뜬 채 뚱뚱한 몸집을 연방 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청중의 태반이 웃음을 터뜨렸다. 20명가량의 사람은 박수까지 쳤다. 청중 가운데서도 점잖은 사람들은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불과 30초 이내의 일이었다. 갑자기 간사의 리본을 단 리프친이 2명의 하인을 데리고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갔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대위의 두 팔을 붙잡자 리프친은 대위의 귀에다 뭐라고 속삭였다. 대위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좋아, 그렇다면야 하고 중얼거리더니 한쪽 손을 내줬고는 넓은 잔등을 청중 쪽으로 돌리고 세 사람에게 이끌려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러나 곧 리프치는 또다시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설탕에 초를 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미소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한 장의 편지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빠른 걸음걸이로 연단 맨 끝에까지 걸어 나왔다. 여러분, 하고 그는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조그만 부주의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수습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고장 문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지극히 정중하고도 간절한 청을 받았으므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형식은 어떻든 간에 인도주의적인 고상한 목적, 즉 우리 현의 교양 있는 가난한 아가씨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우리 일동을 하나로 결속해 한 것과 똑같은 목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이 신사는, 아니 다시 말해서 이 고장의 시인은 되도록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평소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 무도회가 시작되기에, 아니, 낭독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자기의 시가 낭독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는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시가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불과 30분 전의 일이므로. 그러나 우리들은, 도대체 우리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어쨌든 나는 이 짤막짤막 끊어진 요령부득한 연설을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옮기기로 하겠다. 놀랄만한 명랑성과 역시 놀랄만큼 순진한 감정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 시를 여기에 낭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다만 이 축제에 알맞은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임의 정신에 적합하다는 뜻에서 말입니다. 특히 이 시 가운데 몇 줄은. 그래서 경애하는 청중 여러분의 양해를 빌고자 하는 바입니다. 읽으시오. 홀 저쪽 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럼 읽어도 좋단 말씀입니까? 읽으시오, 읽어요. 하는 이번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럼 여러분의 양해하에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달콤한 미소를 띤 채 리푸치는 또다시 입을 실룩거렸다. 그래도 그는 역시 망설이고 있는 눈치였다. 내가 보기엔 그는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친구들은 대담하리만큼 뻔뻔스럽게 굴면서도 어떤 때는 우물쭈물 무슨 일을 망설이는 수가 있다. 그야 물론 신학생이었다면야 망설이는 법이 없었겠지만 리프치는 뭐니 해도 역시 구시대에 속하는 인간이었다. 한 가지 미리 말해두겠습니다만, 아니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빌겠습니다만 이것은 그전에 흔히 축제 같은 것을 위해서 쓰여지곤 한 그런 창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뭐랄까 거의 해악시와도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농담조와 결합된 진지한 정신이, 다시 말해서 가장 현실적인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라, 읽어. 그는 종이장을 펼쳐들었다. 물론 아무도 그를 제지할 여유는 없었다. 더욱이 그는 간사의 리본을 달고 나온 것이다. 그는 잘 어울리는 커다란 소리로 낭독을 시작했다. 조국의 가중교사 아가씨에게 축제를 맞으며 시인으로부터. 안녕, 가정교사여 안녕.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춤춰라. 보수주의자건 조르주 쌍두주의자건 그런 건 상관없어라. 마음껏 즐겨라. 아, 저건 레바드킨이다. 틀림없이 레바드킨의 짓이다. 몇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손뼉을 치는 사람까지 있었다. 코올리기 어린애들에게 프랑스말 아, 베, 세 가르치곤 있지만 하다못해 교회의 종로지기한테라도 추파를 던지고 싶은 심정이어라. 만세, 만세. 그러나 대개역의 오늘날에는 종로지기도 데려가 주진 않는다. 돈이 있어야지, 아가씨요. 그게 없으면 또다시 아, 베, 세. 옳소, 옳소. 그건 정말 현실적이다. 지참금이 없으면 어림도 없지. 그러나 오늘은 연회를 베풀어 우리들이 돈을 걷어 모아서 춤을 추며 지참금을 이 홀에서 내게 기증하리라. 보수주의자건 조르드 상두주의자건 그런 건 상관없어라. 마음껏 즐겨라. 너는 지참금 가진 가정교사 아가씨. 오늘은 길을 펴고 마음껏 춤추어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신의 길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여기에는 비록 무지라는 것을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도저히 리프친을 용서할 수 없는 뻔뻔스럽고도 노골적인 기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리프친은 결코 그렇게까진 무지몽매한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기도는 적어도 내게는 명백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모두들 앞을 다투어 혼란을 조성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되지 못한 시의 몇 구절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리프친도 그런 공훈을 세우기는 했지만 자기로서는 혼자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느꼈는지 자기 행위에 스스로 겁을 집어먹고 다시 무슨 말을 보충하려는 듯이 연단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필시 그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낭독을 하는 동안 갈채를 보내던 한 패의 무례한들조차 역시 겁이 났던지 갑자기 잠잠해졌다. 무엇보다 어리석은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이 낭독에 몹시 감동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짓궂은 비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여자 가정교사들에 관한 현실적인 진리, 즉 하나의 훌륭한 경영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너무도 노골적인 표현은 마침내 이런 친구들에게조차 강한 충격을 주고 말았다. 일반 청중으로 말하면 그들은 단순히 분개한 정도가 아니라 그 모욕까지 느꼈음이 분명했다. 나는 이때의 인상을 결코 그릇되게 전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후에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그때 1분 동안만 더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더라면 자기는 아마 기절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위가 높은 노인 한 분은 노부인을 부축해 자리에서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불안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둘이 함께 홀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밖에도 몇몇 사람이 이 노인의 본을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바로 이 순간에 카르마지노프가 연미복에 흰 넥타이를 메고 연단 위에 나타났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마치 구세주라도 맞는 듯이 환희에 찬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미 무대 뒤에 들어가 있었다. 리프친한테 따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건 당신이 일부러 꿈에 댄 짓이지. 나는 분노에 휩싸여 그의 손을 움켜쥐며 분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원 당치도 않은 말을. 그런 건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하고 그는 곧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옷 불행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비비꼬는 것이었다. 그 시는 방금 가져온 것인데 나는 그저 좌응을 돋구기 위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죄다 거짓말이요. 도대체 당신은 이 졸렬하기 짝이 없는 시가 좌응을 돋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순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는 절대로 지금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건 소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당신 자신이 레바드킨과 함께 만든 거예요. 어쩌면 어쩌녁에 벌써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마지막 기절은 틀림없이 당신이 썼을 거요. 종루지기를 끌어다 댄 것도 당신의 짓이고. 대체 그 친구는 무엇 때문에 연미복까지 입고 나타났소? 그 친구한테 그걸 낭독시키려 했던 게 분명하오. 그런데 그 친구가 곤드레 만들에 취했기 때문에. 리프치는 도끼 품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래, 그것이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는 이상하리만큼 태연한 태도로 불쑥 이렇게 물었다.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 역시 간사의 리본을 달고 있지 않소? 페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지금 어딨소? 모르겠는데요. 저기 어디 있겠죠. 왜 그러시오? 왜고 뭐고 나는 이제 모든 걸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소. 이건 당신들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 골탕을 먹이려고 오늘 행사를 망쳐버리려고 미리 짜고 한 짓일 거요. 리프치는 또다시 곁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는 희쭉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그냥 저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나의 의혹은 모두가 사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내 생각이 잘못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던가.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한테 의논해 볼까도 생각했으나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 가지로 미소를 지어보며 무엇을 적어놓은 종이장을 연방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카르마지노프 다음으로 연단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다. 그럼 율리아 미하일로브나한테로 달려갈 것인가? 그러나 부인한테 알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다. 그녀가 자기의 병을 고치려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광신적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잘못된 꿈을 깨려면 좀 더 혼이 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내 말을 고지 듣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망상증에 걸린 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기야 부인도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나는 생각했다. 사실 나한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리본을 떼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 아닌가. 나는 이때 정말 입속으로 일이 벌어지면이란 말을 했다.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어쨌든 카르마지노프의 낭독을 들으러 가야 했다. 마지막으로 무대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나는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드나들며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섞여 있었다. 이 무대 뒤는 청중 쪽에서 보이지 않게 커튼으로 완전히 차단해 놓은 좁다란 장소였는데 뒤쪽으로는 복도로에서 다른 방으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서 연사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특히 나의 주의를 끈 것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다음에 낭독을 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 역시 대학 교수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종류의 인물이었는데 그 전에 어떤 학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이번에 무슨 용무 때문인지 바로 2, 3일 전에 이 고장을 찾아온 것이었다. 이 사람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에게 소개되었는데 부인은 그를 마치 하느님처럼 맞아들였다. 이젠 나도 알게 되었지만 그는 낭독회가 있기 전에 겨우 하루 저녁 부인의 집에 들렀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시종 침묵을 지킨 채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의 대화며 농담에 대해 모호한 미소만을 흘리고 있었다. 그 뻔뻔스러운 그러면서도 걸핏하면 화를 잘 낼 것 같이 보였고 용모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이번에 그에게 낭독을 의뢰한 것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자신의 희망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 그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안을 거닐며 무엇인가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으나 거울을 볼 생각은 않고 자기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징그럽기까지 한 미소를 연방 띄우곤 했지만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연구해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이 사람하고도 의논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겉보기에 나이는 40 전후이고 키는 작은 편이고 대머리인데다가 턱에는 잿빛 수염을 기르고 옷차림은 단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몸을 빙그르 돌릴 때마다 오른쪽 주먹을 번쩍 쳐들어 머리 위에서 한 바퀴 휘두르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적을 분쇄하려는 듯 그 주먹을 힘껏 내리치곤 하는 그의 괴상한 버릇이었다. 그는 이 동작을 쉴 새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쩐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카르마지노프의 낭독을 들으려고 황급히 달려나왔다. 3. 홀에서도 무언가 불온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언제나 천재의 위대성 앞에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째서 우리 러시아의 천재들은 그 영광스러운 생애의 마지막 판에 가서 이따금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을 하는 것일까? 물론 문호 카르마지노프가 시종간 5사람 목만큼이나 거드름을 피우며 연단에 나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이고장 청중과 같은 그런 청중의 주의를 1시간 이상이나 계속해서 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대체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이런 대중적인 낭독회에서는 20분 이상 무난히 청중의 주의를 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기야 이 위대한 천재의 등단을 청중이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맞은 것만은 사실이다. 가장 엄격한 노인네들조차 호의와 흥미의 빛을 나타냈다. 부인들은 어느 정도 환희에 가까운 표정을 띠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제멋대로 치는 박수 소리는 그리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카르마지노프 씨가 입을 열 때까지는 뒷좌석에서도 무슨 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튼 특별히 불쾌한 일이라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청중 속에서 의아스런 기색 같은 것이 엿보일 뿐이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카르마지노프 씨의 음성은 너무 쨍쨍 울려서 약간 여자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 드는 데다가 정말 귀족 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슈 소리가 섞여 나오는 발음을 하는 것이었다. 그가 몇 마디 입을 열자마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누군가 커다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여태까지 상류사회라고는 구경도 해본 일이 없는 원래가 웃기를 잘하는 바보 같은 친구였으리라. 그러나 연사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이 바보 같은 다른 사람들이 쉬쉬하고 제지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다. 카르마지노프 씨는 느린 듯한 몸짓과 어조로 계속했다. 자기는 처음에 절대로 낭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이 가운데서 몇 줄은 그야말로 폐부를 뚫고 나온 것이어서 거의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이처럼 신성한 것은 도저히 청중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놓기로 결심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영원히 붓을 던지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으므로 말하자면 이것이 최후의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청중 앞에서 낭독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므로 이것이 청중에게 주는 마지막 낭독이 되는 셈이다. 이런 소리를 기다랗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런 건 아무래도 좋다. 도대체 작자의 서론이란 게 어떤 것이라는 것 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기는 이고장 청중의 낮은 교양 수준이라든가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의 성급한 성미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그의 이러한 서론이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차라리 그보다는 짤짤한 이야기 같은 것, 즉 단편소설 같은 것이라도 읽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전에 그가 곧잘 수곤하던 단편에는 비록 지나치게 다듬고 다듬어서 좀 느린 듯한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때로는 기지에 가득 찬 것이 있었다. 그런 단편을 읽었던들 모든 것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전혀 그게 아니었다. 지리한 설교가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된소리 안 된소리 할 것 없이 죄다 들어 있으니 말이다. 이런 낭독은 우리 고장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도 빼제르부르크의 청중이라 할지라도 진저리를 낼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거만하고도 쓸데없는 요설이 인쇄된 전지로 2장이나 계속되는 문장을 한번 상상해보라. 게다가 이 사람은 마치 동정과 자비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태도로 그것을 낭독했으므로 우리 청중에게는 거의 모욕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면 테마는 무엇인가? 이것 또한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가지가지 인상과 추억의 총결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슨 인상이란 말인가? 무엇에 대한 추억이란 말인가? 청중은 낭독이 반쯤 진행될 때까지는 잔뜩 입맛살을 찌푸리고 열심히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으나 시골뜨기의 두뇌로는 끝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후반에 가서는 그저 예의를 지키는 뜻에서 멍청이 듣고들 있었다. 하기는 사랑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천재의 사랑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색한 것만 같았다. 내가 보기에는 자기의 최초의 키스를 이야기하기엔 이 천재적 작가의 땅딸막한 몸짓은 어쩐지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땅치 못한 것은 그 키스가 보통 인간의 경우와는 다른 상황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주위에는 반드시 금작화가 가득 자라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금작화라든가 아니면 식물학 책이라도 들춰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풀이라야만 한다. 그리고 하늘에는 반드시 보랏빛 음영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물론 보통 인간으로서는 여태까지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보고는 있었지만 미처 알아채지는 못했던 말이다. 그러나 이 문호는 보아라. 나는 첫눈에 알아챘단 말이다. 너희 바보들을 위해 지극히 평범한 글로 그것을 묘사해 보여주마. 라는 듯한 태도로 나온다. 이 흥미있는 한 쌍의 남녀가 구름 밑에 앉은 그 나무는 반드시 오렌지 빛이든가 그와 비슷한 빛을 띠고 있어야만 한다. 그들은 독일 땅 어딘가에 앉아 있다. 문득 그들은 전투 전야의 폼페이우스를 아니면 카시우스를 보고 환희의 냉감이 뼛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무언가 숲의 요정 같은 것이 숲을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글류크가 갈대밭 속에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다. 그가 연주할 곡은 완전히라는 곡명이 소개되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다. 음악사전이라도 들춰봐야 할 형편이다. 이윽고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니, 안개라기보다는 수백만 개의 흰 베개가 하늘로 떠오른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벼랑간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지고 이번엔 눈 녹이는 따뜻한 겨울날에 문호는 썰매를 타고 볼과 강을 건너가고 있다. 강을 건너는데 2페이지 반을 소비했으나 그런데도 결국은 얼음이 녹은 커다란 구멍 속에 떨어져 들어간다. 천재는 물에 빠진다. 그리고 마침내 익사하고 만다. 라고 독자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가 물에 빠져 허이적거리고 있을 때 느닷없이 한 개의 얼음덩어리를 눈앞에 띄우기 위한 예비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콩알만큼이나 작은 얼음덩어리지만 얼어붙은 눈물방울 모양 깨끗하고 투명하다. 이 얼음덩어리 속에 독일의 하늘이 비춰진다. 이 무지갯빛 영상이 그에게 어느 한 방울의 눈물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는 기억하는가? 우리들이 에메랄드빛 나무 밑에 앉아있던 그때를. 그대는 기쁨에 넘친 소리로 죄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외쳤다. 그렇소.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엔 정직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소.
하고 나는 눈물을 통하여 대답했다. 우리는 사뭇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는 영원히 헤어지고 말았다. 결국 여자는 어느 바닷가로,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향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는 동굴 속을 자꾸만 내려가고 있다. 모스크바의 수아레바탄 및 땅속을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자 갑자기 지구 속 한가운데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그는 하나의 등불을 발견한다. 등불 앞에는 어떤 고행승이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다. 천재는 조그만 격자창으로 다가간다. 그러자 갑자기 한숨 소리가 들렸다. 독자 여러분은 이것이 고행승의 한숨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그는 그런 고행승 같은 사람한텐 아무런 볼일도 없는 것이다. 다만 이 한숨이 37년 전에 그녀의 한숨을 그에게 상기시켰을 따름인 것이다. 그대는 기억하는가? 우리들이 독일에서 검푸른 나무 밑에 앉아있던 그때를.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걸까요? 보세요. 주위에는 붉은 꽃이 피어 있어요. 저 꽃이 피어 있는 동안은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저 꽃이 피지 않으면 그때는 내 사랑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또다시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호프만이 나타났다. 숲의 요정이 쇼팽의 곡을 피리로 불기 시작하자 안개 속에서 호련히 로마 황제 앙크스 마르시우스가 월계관을 쓰고 로마의 하늘 높이 나타났다. 환희의 냉감이 우리들의 등골을 타고 줄다름 쳤고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졌다. 운운. 간단히 말해서 내가 잘못 전했는지도 모르고 또 전할 능력도 없는지 모르지만 그의 요설의 뜻은 대개 이런 것이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의 천재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상한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싶어하는 그 천박한 습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었다. 유럽의 대철학가도 위대한 학자도 발명가도 순환자도 순교자도 무거운 짐을 지고 분투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도 우리 러시아의 대천재 앞에서는 그의 집 부엌의 쿠쿠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즉 그가 주인아리인 것이다. 그들은 손에 흰 쿠쿠 모자를 쥐고 그의 앞에 웅크리고 서서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격이다. 물론 그는 러시아 자체를 거만하게 냉소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천재들 앞에서 모든 점에 있어 러시아의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유쾌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으로 말하면 이미 이들 유럽의 천재들까지도 눈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 그들은 모두 그의 궤변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남의 사상을 표절에다가 그것에 대한 안티테제를 고요히 덧붙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럴듯한 궤변이 생겨나곤 하니 말이다. 범죄는 존재한다.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옳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무신론, 다윈이즘, 모스크바의 종.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이미 모스크바의 종을 믿지는 않는다. 로마 월계관. 그리고 판에 박힌 바이론식 우수. 하이네한테서 비로온 찌푸린 얼굴. 빼쭈린 시 양념 등을 조금씩 곁들인다. 그렇게만 하면 문호의 기계는 슈슈 바람 끊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튼 마음껏 칭찬하라. 나는 그것을 제일 좋아하니까. 마지막에 붓을 던지겠다는 것은 그저 한번 그렇게 말해본 것뿐이고. 기대하라. 나는 아직도 300편쯤은 문제없이 써서 그대들이 진저리를 치게 해줄 터이니. 읽다가 아주 지쳐버리도록 하고 뇌까리기라도 할 것만 같은 기세였다. 물론 그리 원만히 끝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지 못한 것은 카르마지노프 자신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벌써 꽤 오래전부터 발끝을 움직이는 소리, 코 푸는 소리, 헛기침하는 소리가 청중에게 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훌륭한 문학가라 할지라도 낭독회에서 20분 이상 청중을 붙잡아 놓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서도 역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호는 그런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청중 같은 건 아랑곳 없이 여전히 슈슈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입속으로 웅얼거리기도 하면서 낭독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청중도 이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뒷좌석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큰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런 잠꼬대 같은 얘기가 어딨어. 이것은 무슨 시위의 뜻에서가 아니라 그저 무의식 중에 입 밖에 나온 말이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지리한 낭독에 지쳐버렸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카르마지노프 씨는 잠깐 낭독을 중단하고 조수하는 듯한 눈으로 청중을 둘러보더니 마치 위신을 손상당한 시종관과도 같은 태도로 갑자기 슈슈 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내 낭독이 지리한 모양이군요. 이렇게 카르마지노프 자신이 먼저 입을 연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은 말투로 나옴으로써 오히려 각종 논팽이들에게 떳떳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꾹 참아버렸더라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코를 풀며 수선을 떨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사히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물음에 대해 청중이 박수로 호응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수가 터져 나오기는커녕 모두들 깜짝 놀란 듯이 몸을 움츠리고 그냥 조용해지고 말았다. 당신은 앙크스 마르시우스를 본 일조차 없지 않소. 그런 것은 죄다 허튼 소리란 말이오. 누군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옳소. 하고 다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른 말을 받았다. 요즘 세상엔 그따위 환영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란 말이오. 자연과학이라도 좀 들여다보고 짓거리시오. 여러분, 나는 그런 항의를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카르마지노프는 몹시 당황했다. 우리의 대천재는 까르스루에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조국의 실정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요즘 세상에 세계가 3마리의 물고기 위에 놓여 있다는 그런 말은 책으로 읽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이번엔 아가씨 하나가 귀를 찌르는 소리로 외쳤다. 카르마지노프 씨, 당신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고행성을 만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고행성 이야기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그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기는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까르마지노프 이상으로 현실적인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아이러니컬한 미소를 띄우긴 했지만 그래도 몹시 허둥거리는 눈치였다. 그 얼굴 표정에는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저 칭찬만 해주십시오. 좀 더 되도록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나는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여러분, 하고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불행히도 내 시는 발표의 장소를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나선 것 같습니다. 까마귀를 겨눈 것이 암수한테 가서 맞았단 말이군요. 하고 누군지 바보 같은 친구가 커다란 소리로 고함쳤다. 필시 술에 만취되어 있는 듯 싶었다. 따라서 이런 친구에게는 전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없었다. 하기는 점잖지 못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사실이다. 암소라고요. 하고 카르마지노프는 얼른 말을 받았다. 그는 점점 찢는 듯한 음성이 되었다. 까마귀와 암소의 비유에 대해서는 일부러 입을 다물기로 하겠습니다. 비록 악이 없는 것이라곤 하지만 그런 비유를 입에 올리기에는 나는 너무나 청중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청중이 어떠한 종류의 청중이든 간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너무 말이 지나치지 않소. 누군가 뒷좌석에서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붓을 던짐에 있어 독자들과 이별을 고하려는 것이니까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겠소. 우리는 듣고 싶소. 앞좌석에서도 몇 사람이 용기를 내어 이렇게 소리쳤다. 읽으세요. 어서 읽으세요. 몇 명의 부인이 감격 어린 어조로 맞장구를 쳤다. 마침내 박수 소리도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못 되었다. 카르마지노프는 일그러진 미소를 띄우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정말이에요, 카르마지노프 씨. 우리는 모두 명예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의 낭독을. 기족단장 부인도 끝내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카르마지노프 씨, 홀 한가운데서 갑자기 젊고 싱싱한 음성이 울렸다. 이것은 시골군의 소학교 교원으로 우리 현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온순한 성격의 청년이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카르마지노프 씨, 만약에 내가 지금 당신이 낭독한 것과 같은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낭독회 석상에서 읽는 글 속에 자기의 그러한 로맨스를 써넣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얼굴을 뻘겋게 붉히기까지 했다. 여러분, 하고 카르마지노프는 소리쳤다. 나의 낭독은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6줄만 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녕. 나의 벗 독자여. 안녕. 그는 곧 원고를 손에 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는 의자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영원히 안녕. 나의 독자여. 그렇다고 나는 굳이 친구로서 헤어질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더 이상 그대들에게 귀찮게 굴 필요가 어디 있으랴. 혹시 몇 분 동안이라도 그대들에게 어떤 위안이 된다면 나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좋다. 오, 나는 그 욕설을 달게 받으리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원히 서로를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령 독자 여러분이 갑자기 착한 마음이 되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더 써라, 카르마지노프. 오, 우리들을 위해 써라. 조국을 위해, 후손을 위해, 월계관을 위해 쓰고 또 써라. 하고 간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절을 지켜 그대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이렇게 대답하리라. 아니, 우리는 서로 폐를 끼칠 만큼 끼쳤다. 메르시, 이제는 제각기 자기 갈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라고. 카르마지노프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더니 마치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무대 뒤로 들어가 버렸다. 흥, 어느 미친놈이 무릎을 꿇어. 환상도 이만저만한 환상이 아니군. 저 자만심이 대단한걸. 그건 그저 유머로 그래 본 것뿐이야. 누군지 좀 아는 친구가 정정했다. 채, 난 그런 유머는 질색이라니까. 그러나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인간이야. 어쨌든 이젠 다 끝났어. 정말 주름이 와서 혼났는걸. 그러나 뒷좌석에 이런 점잖지 못한 대화는 다른 쪽 청중의 박수 소리에 삼켜져 버렸다. 카르마지노프가 다시 불려나온 것이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와 기족단장 부인을 비롯한 몇몇 기부인들이 연단 앞으로 몰려나갔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손에는 흰 비로드판에 얹은 멋진 월계관과 장미꽃으로 만든 화환이 들려져 있었다. 월계관이군요. 카르마지노프는 도끼 품은 야릇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물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감정을 담은 이 화환을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숙녀 여러분, 나는 이번에 갑자기 리얼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월계관도 나의 수중에 있기보다는 솜씨 있는 쿠쿠의 손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렇고 말고 쿠쿠한테 가는 편이 훨씬 낫지. 비르긴스키네 집에서의 회의에 참석했던 그 신학생이 이렇게 소리쳤다. 회장의 질서는 약간 문란해졌다. 월계관 증정식을 구경하려고 여기저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는 이제부터 요리사한테 3루블씩 더 줘야겠다. 다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그 음성은 억적스러우리만큼 커다란 소리였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래, 여긴 식당도 없나? 여러분, 우린 사기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둘 것은 이런 점잖지 못한 패거리도 이 지방 고급 관리들이라든가 회장에 와 있는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0분가량 지나서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나 전과 같은 질서는 이미 회복할 길이 없었다. 불행히도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강연은 바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의 차례가 온 것이다.